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좀 늦어가지고 제가 10분에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요거 출석 해주세요. 잠시만 좀 잠깐만 갔다 올게요. 혹시 지금 줌에서 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면 채팅 좀 쳐주세요. 잠깐만, 안 들리나?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이거 출석 찍어주세요. 이거 다 안 찍으신 분 지금.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수고가 많고요. 제가 2시간만 진행을 했었는데 4차시 인프라도 제가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 강의 자료 보이시죠? 여기 양이 좀 많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생각보다 실습 같은 거를 직접 하실 건 없어가지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번 차시 과제를 리캡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차시 과제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포스트에 좋아요 누르는 거 동시성 문제 해결하는 거 하고 시간표도 이제 겹치는 시간대 강의 안 들어가도록 잘 그 체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처음에 인설트를 할 때 이그노어를 해가지고 그냥 이미 유니크 키가 존재를 해도 오류를 안 띄우도록 DB 단에 처리라는 방법이 있었고 또 인서트를 하고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에러를 핸들링 해가지고 에러를 안 띄우도록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구현들은 사실 다 뭐였냐면은 어, 이 포스트에다가 따로 라이크 카운트 필드를 안 두고 이제 포스트 조회를 할 때 조인을 해가지고 포스트 라이크라는 DT를 매번 카운트를 해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게 잘 되긴 해요. 잘 되는데 그게 잘 되고 그리고 포스트 라이크 서비스에 가가지고 그걸 쓰면은 사실 세이브 하는 게 딱 하나짜리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쓸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근데 뭔가 좀 더 복잡해져가지고 포스트 라이크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에 맞게 다른 값들도 뭔가 변동이 돼야 된다 하면은 그때는 트랜잭션을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범 답안을 좀 아까 급하게 짜봤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포스트에다가 라이크 카운트라는 필드를 직접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구현들도 맞긴 한데 잠시만요. 그거를 하려면은 여기서 포스트 셀렉트 할 때마다 매번 그 포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조인을 해서 카운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인덱스를 잘 타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냥 포스트 안에다가 직접 필드를 둬가지고 그거를 아토믹하게 업데이트하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면은 일단 이 like post라는 함수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포스트를 찾아서 보면은 락을 패시미스틱 락을 건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다른 요청들이 못 들어오죠 일로 패시미스틱 락을 걸어가지고 익시스트 지금 이미 있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없으면은 새로운 포스트 라이크 객체를 넣고 라이크 카운트도 하나 올린 다음에 다 세이브를 하는 거죠. 딜리트도 비슷하게 하죠. 딜리트는 사실 이게 실제로 삭제가 하나도 안 돼도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리턴 값을 롱으로 잡으면 실제로 몇 개가 딜리트 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딜리트 된 게 한 개다 그러면은 라이크 카운트를 한 개 빼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어, 포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시간표로 넘어가서 시간표는 사실 대부분 잘해주셨는데 시간표도 비슷하게 트랜잭셔널로 전체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보고 시간표에다 락을 건 다음에 그 시간표 엔롤 정보를 새로 넣는 거죠. 이게 락을 건다는 거는 DB에 있는 개별적인 로우에다 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등록을 안 했으면 거기다가는 그 시간표랑 강의의 연결 관계가 아직 존재를 하지 않는데 걷다가 락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표 전체에다가 락을 건 다음에 이거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음, 네, 뭐 딜리트 할 때나 애드 할 때나 그거 잘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과제가 저번 거보단 좀 쉬웠나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동시성을 그 테스트 가지고 완벽히 잡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100% 맞게 구현을 못 하신 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뭐
그 불합격을 시키진 않을 거고, 대신에 이 나중에 올려드리는 모험 답안 이거 보고 좀 자기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만 쓰고 락을 안 걸었다든지 하는 거면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없으시고. 근데 혹시 그냥 다른 얘기인데 이 데이터 그립이라든지 인텔리지 아이디어 안에 있는 요 DB 도구 써보신 분 있나요? 그냥 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DB 같은 거 보고 수정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아, 예, 프로그램만으로? 아, 일단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CLI를 써가지고 접속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이건 지금 비번이 걸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MySQL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SQL 명령을 칠 수도 있고 또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 커맨드 창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트브레인스 할인 그 교육 할인 아니 교육 무료 그거 있으면은 데이터 그립이라는 도구를 그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인텔리지 아이디어 얼티밋이면은 이 오른쪽에도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소스 앤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DB 주소랑 유저 패스워드 이거 넣고 등록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바로 얘네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엑셀 보는 것처럼 이렇게 DB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거는 지금까지 했던 스프링 부트 코드 짜는 내용하고는 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백엔드 개발하려면은 인프라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자시를 인프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일단 혹시 몇 가지 도구를 일단 기본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리눅스를 어떻게든 써왔다. 많이들 써보셨네요. 그러면은 음, 리눅스에서 패키지 설치를 어떻게 할 줄 안다. 네, 좀 계시네요. 그, 뭐 그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지금은 첫 번째로 그 원격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려면 SSH라는 걸 써야 돼요. SSH를 써보신 분? 뭐 대부분 써보신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면은 SSH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CLI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보안도 뭐 좋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SSH, 그 다음에 그 컴퓨터의 유저네임, at IP 주소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가 IP 주소가 아니라 도메인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지금 제가 비번을 미리 등록해놔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로그인 된 건데 이렇게 다른 데 있는 컴퓨터를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을 옵션이 되게 많은데 일단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SSH가 기본적으로 포트 22번을 쓰는데 22번 말고 딴 거를 서버에서 열어놨을 때는 그 포트를 지정해서 들어가 줘야 되고요. 키 파일을 키 파일을 뭐 뒤에 설명할 건데 다른 걸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SSH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리눅스 패스워드로 로그인 하라고 뜨거든요. 근데 그게 불편하잖아요. 할 때마다 치려면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자기 컴퓨터에다가 자신만의 공개 키, 비밀 키 쌍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 키만 그쪽 서버에 보내면은
자기의 비밀키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SH 키젠이라는 명령을 치시면은 키페어를 만들어서 키페어를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 안에 들어가면은 뭐 SSH 설정 파일이랑 키들이 있거든요. 지금 만들면은 아이디 요거 이게 비밀키고 뒤에 퍼브 붙은 게 공개키예요. 이 비밀키는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자기 비밀키 한 개 외에 뭐 비밀키를 여러 가지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뒤에 PEM이 붙으면은 비밀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공개 키를 만들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원격 서버에 넣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 등록을 해놨는데 원격 서버에다가 SSH 카피 아이디라는 명령을 날리면은 일단 복사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명령이 없을 텐데 이게 없으면은 수동으로 이 안에 authorized keys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해보면은 지금 제 공개 키가 이 계정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자기 비밀 키를 넣으면은 로그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비밀번호를 써도 되는데 이걸 왜 가르치냐면은 보통 EC2 같은 거 접속할 때는 비밀번호를 못 쓰게 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필수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SSH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간단한 건데 핑 보내기를 할 수 있어요. 핑 보내기는 그냥 그 IP에 있는 컴퓨터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핑 구글닷컴 하면은 내가 구글닷컴에다가 요청을 보내면은 그 컴퓨터가 핑을 받아서 다시 나한테 알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핑 8.8.8.8 이런 IP에다가 핑을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이건 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 거는 DNS 레코드를 조회하는 도구인데 digwafflestudio.com이라고 치시면은 이거는 컴퓨터 안 깔려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걸 치면은 wafflestudio.com이라는 도메인이 이런 IP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DNS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 있나요? 네, DNS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컴퓨터들마다 IP가 있는데 IP를 맨날 치면은 외우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플스튜디오닷컴 같은 외우기 쉬운 도메인을 등록해가지고 그 도메인을 DNS 서버에다가 쿼리하면은 얘 IP는 이런 IP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DNS라는 게. 네. 여기까지 질문 잘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IP에 대해서 좀 더 다루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프링 부트로 개발을 열심히 컴퓨터에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API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테스트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스웨거로 자기 요청 날려봤다. 좀 계시고. 그 스웨거로 요청 날리는 것도 있고, 그냥 중간에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인텔리제이 안에 HTTP 요청을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컬호스트 주소에다가 여기다가 포스트 요청을 바디에 이걸 담아서 보내겠다 하면은 바로 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많이들 쓰시는 게 뭐 포스트맨이라든지 그런 걸로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로컬호스트에다가 서버를 띄워놓고 테스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로컬호스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컴퓨터로 와가지고 API 요청을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게 같은 사설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내 노트북에다가 서버로 요청을 보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걔네는 이 노트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도 다 인터넷 접속을 하는 기기고 IP라는 게 할당이 돼 있을 텐데 왜 못 찾냐 하면은 왜 못 찾냐 하면은 그거는 IP가 얘는 사설 IP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어, 그래서 지금 IP가 보통 0.0.0.0에서 256.256.256.256까지 가능한 게 그 이진수로 32비트거든요. 그러면은 2에 32승 해가지고 한 4억 개 정도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하는 장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4억 개로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공인 IP하고 사설 IP라는 걸 나눠놨는데요. 공인 IP는 그 실제로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주소이고, 사설 IP라는 거는 어떤 집이나 회사 같이 어떤 라우터 아래에 있는 그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 식별이 가능한 주소인 거예요. 음. 그러면 나는 지금 사설 IP만 들고 있는데 인터넷을 어떻게 나가는 걸 하냐 하면은 그거는 공유기가 보통 집에 공유기가 하나쯤 있잖아요. 공유기가 내가 보내는 네트워크 요청을 그 약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IP 주소를 잘 변조해가지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걸 해줘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좀 순서 없이 돼버렸는데 서로 IP를 가지고 그 요청을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IP가 있는데 IP로만 어떤 컴퓨터를 지정하면은 컴퓨터는 어떤 거하고 연결을 하나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통로밖에 없게 되니까. 그래서 컴퓨터마다 통로를 많이 만들어 둔 게 포트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IP에 80번 포트로 요청을 보내겠다. 아니면 22번 포트로 요청을 보내겠다. 이런 거를 정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 프로토콜마다 자주 쓰는 포트들이 정해져 있고, 뭐 원하면은 딴 거를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까지 질문 없죠? IP에 대해서 조금 더 잠깐만 고급 내용을 전달드리자면은 이제 그 공인 IP를 쓰는 전체 인터넷 네트워크하고 그 안쪽에 내부망이 있어가지고 사설 IP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공인 IP 쓰는 대역하고 사설 IP 쓰는 대역하고 뭔가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147.47.0.1에 요청을 보내야 돼. 그러면은 그게 사설 IP에 있는 대역인지 아니면은 공인 IP에 있는 대역인지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있는 게 서브넷 마스크라는 건데 그 내부 네트워크 부분하고 그 어떤 공유기 아래에 있는 IP 대역하고 그 바깥에 있는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어서 192.168.0.0 슬래시 16 하면은 맞나? 16 하면은 192.168점 그리고 뒤에 숫자가 뭐든지 오는 거는 내 사설망 안에 있는 주소인데
아예 앞자리가 다른 거는 공인 IP로 가야 된다. 이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CIDR하고 서브넷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표기법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255.255.255.0은 앞에 24개의 비트를 1로 처리해 놓은 거잖아요. 이진법 다들 아시죠? 1로 처리했으니까 25.25.25.0 이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CIDR 스타일의 표기법으로 하면은 뒤에다가 슬래시 24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 뭐 1.2.3.0 슬래시 24 하면은 나는 1.2.3. 아무거나를 내부 망의 주소로 보겠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를 뭐 지금 이걸 왜 가르치고 앉아 있냐면은 그 그냥 나중에 서버 설정 같은 거 할 때 IP 대역에 대해서 표기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냥 IP에 이러이러한 영역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해하셨나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각자의 노트북을 가지고 스프링 앱을 실행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나한테 보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사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실행을 한 다음에 그럼 실행만 하면은 내 사설망 안에 있는 다른 기기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뭐 같은 와이파이 안에 있다 그러면 접근이 될 거고, 딴 데서 오는 것들도 받고 싶다 하면은 이제 라우터에서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뭐냐면은 어떤 라우터의 주소가 1.2.3.4라고 하면은 나 1.1.3.4라고 하고 뭐 내부망은 1.2. 뭐 3.0 슬래시 24 내역의 IP를 가지고 내 노트북의 IP가 뭐 10이다 하면은 보통 라우터 IP는 D가 1로 끝나긴 하는데 어쨌든 라우터 IP에 80번 포트로 요청을 보내면은 그 라우터가 내 컴퓨터에 80번으로 요청을 보내는 걸 대신 해주겠다 이거예요. 포트 포워딩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잘 세팅을 하면은 내 공유기는 사설 IP를 가지고 아니 내 공유기는 공인 IP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인 IP로 하면은 접속이 요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서버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은 일단 보안 문제도 있고 안정성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집에서 그냥 컴퓨터를 켜놓고 서버를 돌리면은 집에 컴퓨터 꺼지면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24시간 잘 안정적으로 돌리려면은 보통 우리는 서버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업체에다가 대신 돈을 주고 서버를 빌리죠. 그래서 서버를 관리하는 거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온프레미스고 하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온프레미스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서버실을 하나 관리하는 거예요. 그 서버실에 있는 서버들이라는 게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컴퓨터거든요. 컴퓨터라 가지고 위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포트 설정을 잘 해서 요 내부망에 있는 기기들이 외부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이렇게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개발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까지 알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막 그러니까 주로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쓰기도 하고 주로 클라우드를 쓰잖아요.
근데 온프리미스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지금 금융회사 이런 데는 밖에다가 뭐 고객 데이터를 못 빼놓는다 이런 규제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걔네 자체적으로 서버실을 운영해가지고, 거기 서버를 돌리기도 해요. 아무튼. 그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게 될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냥 그 클라우드 제공 업체한테 있는 서버를 우리가 빌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우리가 자주 쓰는 AWS 아니면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서 굉장히 그 사이트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제일 일단 기본이 되는 거는 IaaS라고 IaaS라고 해가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컴퓨터를 빌리는 거 아니면은 뭐 스토리지를 빌리는 거, 네트워크를 빌리는 거 이런 인프라 자원을 빌리는 게 있고 플랫폼에서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코드만 짜면 자동으로 배포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AWS의 엘라스틱 빈스토크라던가 뭐 아니면은 DB를 걔네가 잘 관리해 주는 AWS의 이름이 뭐지? 알겠어? 아 맞아 RDS RDS라던가 뭐 레디스 같은 거를 걔네가 알아서 관리해 주는 엘라스틱 캐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은 좀 우리한테는 편하죠. 약간 뭐 VM을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 하면은 이 OS의 업데이트도 막 해줘야 되고 뭐 설정 바뀌면 그걸 다 수동을 해줘야 되고 이런데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거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런 건 걔네가 알아서 해주겠다 이런 거니까. 대신에 그럼 단점이 뭐냐 하면은 얘네가 저거보단 비싸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잘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음, 네, 클라우드의 장점이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서버실을 우리 집안에 두는 것보다 이제 컴퓨터 살 돈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서버를 지금 한 대만 놔두고 있는데 지금 난 서버가 몇 사람이 갑자기 몰려가지고 서버가 몇 대 더 필요해 하면은 쉽게 클릭만 따각따각 하면은 컴퓨터 수를 늘릴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더 내야 되긴 하지만 컴퓨터 수를 그렇게 쉽게 늘릴 수가 있고 또 고가용성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AWS만 해도 아닌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그 회사가 데이터 센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가지고 한 곳에 데이터 센터가 뭐 예를 들어서 불이 나요. 불이 나서 못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곳에 우리는 계속 서비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장애가 발생을 해도 서비스 중단이 전혀 안 되는 거고 대신에 단점은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이제 자기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비싸겠죠. 그리고 몇몇 이런 플랫폼에서 서비스 기술들은 그 특정 클라우드 업체에서만 제공이 되니까 우리는 그 회사 거를 계속 쓰게 된다. 이런 벤더 락인이라는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 어, 이 지금 가이드를 다 써놓고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은 서버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원격에 컴퓨터가 하나 있다고 쳐요. 있다고 치면은 그 컴퓨터를 써가지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SSH를 접속을 해가지고 자바를 설치하고 방화벽 이 개방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지금까지는 그냥 거기서 실행만 했잖아요. 근데 자바 프로그램들은 자라는 그 확장자의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자바를 지원하는 곳 어디에서나 실행을 바로 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형태로 배포를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 서버에 옮긴 다음 그 서버에서 자바를 사용해서 이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서버가 뜰 거예요. 그 서버 IP가 뭐 잘 세팅이 돼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서버 IP로 8080번 포트로 접속을 해가지고 API 요청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서버가 돌아가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SSH 접속을 꺼버리면은 서버가 죽어요. 왜 죽냐면은 이제 리눅스에서는 프로세스들이 그 부모 자식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맨 위에 시스템 시작할 때 이닛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고 다 그 아래서 이렇게 트리처럼 뻗어져 나와가지고 하나의 트리로 관리가 되거든요. 프로세스 구조가. 근데 SSH 세션에 자식이 배쉬 쉘이 있고 그 쉘 아래 자바가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SSH 세션이 죽으면 그 자식들도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냥 서버가 꺼져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뭐가 있냐 하면은 노헙이라는 노 그 행업 시그널을 무시하도록 프로그램을 백그라운드에서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티먹스 같은 터미널 멀티플렉서라고 해가지고 어, 이렇게 막 터미널 창 여러 개를 가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런 걸로 켜도 세션이 유지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시스템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돌아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리눅스에서는 보통 서비스 관리자로 시스템D라는 걸 쓰거든요. 시스템D라는 걸 써가지고 설정 파일을 쓴 다음에 그거를 등록하면은 그거를 서비스를 활성화했을 때 내 애플리케이션이 뭐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계속 실행돼 있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우리가 코드를 수정을 할 때마다 이러이러이러한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포를 자주 하기가 싫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중간에 실수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 뭐 옛날에는 이렇게들 했겠지만 요즘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에는 뭐 뒤에 뭐 도커랑 쿠버네티스 이런 걸 써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기존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일단 뭐 귀찮은 거 말고도 서버가 지금 우리가 한 대만 빌렸잖아요. 지금 여러 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하면은 이거를 여러 대 컴퓨터에서 똑같이 반복을 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 대로 하기 귀찮으니까 나 한 대만 할래 하면은 서버 하나가 뭐 어떻게 하다가 꺼져버리면은 그럼 바로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죠. 이게 어떻게 해서든 이 인프라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다운타임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어, 무중단 배포 요새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 만약에 코드를 내가 버전을 바꿔서 돌리고 싶다 하면은 기존에 돌아가던 걸 끄고 다시 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중간에 접속이 종료가 되면은 불편이 있죠. 또 로그를 모니터링 하기도 힘들어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적인 배포 방식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기초적으로 새로 소개시켜드릴 기술들이 뭘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커라는 게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도커라는 거는 컨테이너를 돌리는 엔진이에요. 근데 그럼 컨테이너가 뭐냐 하면은 컨테이너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주변 환경을 통째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배포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컴퓨터에서 자바 17을 써가지고 작성한 프로그램이 서버에 올렸더니 뭐 자바 버전이 안 맞아가지고 잘 실행이 안 돼요. 아니면은 뭐 외부 의존성이 난 이러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이 라이브러리가 여긴 없든가 아니면 버전이 다르든가 해가지고 잘 실행이 안 돼요.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주변에 있는 모든 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요. 이게 그냥 까보면 그냥 압축 파일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묶어 놓은 거 자체를 이미지라고 부르고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부르고 이제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띄우는 거는 컴퓨터에 컨테이너 엔진만 설치가 돼 있으면은 다 띄울 수 있어요. 이미지가 표준적으로 스펙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호환이 안 된다 그런 문제들이 잘 없어요. 그런 기술을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이 컨테이너를 어, 안 쓰고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예를 들어서 서버에다 가상 머신을 여러 대 띄워가지고 각각의 가상 머신 안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돌리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물론 환경의 격리라는 측면에서는 그거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시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개 배포하기가 어렵고 가능은 한데 좀 어렵고 그리고 컨테이너 엔진은 이 가상 머신보다 오버헤드가 적어요. 이게 가상 머신은 하드웨어 있고 OS 그 호스트 OS가 있고 그 위에서 또 게스트 OS의 커널을 다 각각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커 같은 컨테이너 엔진은 호스트의 커널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쓰면서 자원만 격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훨씬 적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요즘 대부분은 이런 걸 씁니다. 또 그 다음에 뭐 도커가 환경의 호환성이라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긴 했는데 위에 얘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배포가 귀찮다라는 거잖아요. 어렵고. 그걸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게 CI/CD예요. Continuous Integration하고 Continuous Deployment를 줄인 건데 CI는 이 개발자가 코드를 GitHub에다가 푸시를 할 때마다 이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가 잘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과제를 할 때 GitHub 액션으로 채점기가 돌아가는 걸 보셨죠? 그게 CI예요, 그냥. 그렇고 CD는 뭐냐면은 일단 CI가 성공하는지를 보고 이제 잘 되면은 이걸 우리가 서버에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배포하는 거를 자동화를 해주는 거예요. 어, 예제는 좀 나중에 보고. 그래서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코드를 내가 푸시만 했는데 자동으로 서버까지 이렇게 배포가 끝나 있는 거죠. 그럼 되게 편하겠죠, 그러면? 음.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쿠버네티스 들어보신 분? 네. 좀 계신데. 아무튼. 이제 컨테이너로 앱을 하나 띄우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명령어 쳐가지고 하나 띄우겠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컨테이너
뭐, 한 컴퓨터에서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이용자가 많아지면은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케일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코어짜리 서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 없애고 뭐 16코어짜리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뭐 같은 그 사람들 수를 감당할 수 있다고 칠 때 4코어짜리를 평소에는 하나를 뒀다가 이제 사람이 몰리면은 하나를 더 추가하고 또 하나 추가했다가 사람이 빠지면은 하나 빼고 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고 하기도 쉽단 말이에요. 근데 도커만 가지고는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어떻게 실행할지 잘 조율해주는 역할을 쿠버네티스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특징이 이 컨테이너를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를 선언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선언적으로 지정한다는 거의 반대말은 그 명령을 직접 내려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커를 어떻게 실행하는 쉘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컴퓨터 시작할 때마다 켜지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만 쭉 써내려간 거지.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를 그것만 보고 관리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언적으로 관리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상태로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 줘 하면은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가 죽었다 해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개수에 맞게 하나를 다시 살려주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주고 또 뭐 여러 대의 컨테이너에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어 있다. 근데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로드 밸런싱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얘가 트래픽도 자동으로 분산을 해주고 또 아까 얘기했던 무중단 배포도 할 수 있어가지고 앱을 업데이트를 하겠다 하면은 새 버전의 앱을 킨 다음에 그 새 버전 앱 킨 걸로 라우팅을 바꿔주고 그다음 원래 거를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서비스 끊기는 거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쿠버네티스의 필요성이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기도업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쿠버네티스가 편하긴 편한데 이거를 야물로 이걸 야물이라고 하는데 야물로 선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물로 선언한 게 진짜 너무 양이 많아져가지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저희 애플 스튜디오 같이 여러 개의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의 클러스터 위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또 대부 환경이랑 프로드 환경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막 두 개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러면은 그 설정 파일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설정 파일을 깃에다가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코드를 관리하듯이 설정 파일을 깃에다가 올려가지고 관리를 하면은 편하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도스를 지원하는 argoc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CI/CD 하는 것처럼 그, 그 설정 파일을 넣는 길 레포지토리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푸시를 하면은 그 변경 사항을 알아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직접 수동을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실제로 애플 스튜디오에서 이거를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서비스 개발을 하실 거면은 이걸 알아야 되고요. 음, 또 이걸 쓰면 장점이 원래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조작을 할 때 야물 파일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중간에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접속해가지고 막 중간을 바꾸고 말고 이렇게 질문? 아니. 아니. 바꾸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누가 뭘 바꿨는지도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깃을 쓰면은 그거를 변경 사항을 쉽게 트래킹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거죠. 뭐예요? 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이거를 실제 하실 수 있는데 하면은 컴퓨터의 빌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직접 하실 필요 없고 이제 도커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한다. 패키징한다라는 거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도커 파일이란 거를 작성하면은 잠시만. 음. 없네? 여러분이 만들었던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폴더에다가 도커 파일이라는 걸 작성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도커 빌드 t 세미나 0.1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 여기 정의한 대로 그대로 컨테이너를 빌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컨테이너를 뭐 빌드하는 도커 파일의 문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도커 이미지를 만들 때 그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우분투 24.04 버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를 패키징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걸 패키징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맞게 베이스 이미지를 잘 찾아가지고 넣고 그다음에 내 애플리케이션 내용을 그 안에다가 넣고 어 빌드하는 명령을 넣고 그다음에 그 컨테이너의 시작 지점 그 시작 지점을 정해서 넣으면은 컨테이너를 키면은 자동으로 요 파일이 실행이 되겠죠. 이거는 문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면은 이 자동으로 자기 컴퓨터에 도커 이미지 목록에 들어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직접 이거를 해보면은 오류가 뜨면서 꺼지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음, 여기서 봤던 도커 런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잠깐 꺼두려면은 도커 스탑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실행 중인 컨테이너 목록을 보려면은 도커 PS라는 거를 치면 돼요. PS라는 명령이 리눅스의 기존에 있거든요. 그냥 프로세스 목록 보여주는 건데 도커 PS 치면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 목록이랑 뒤에 A 옵션을 붙이면은 꺼진 것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의 로그를 볼 수도 있고 또 컨테이너 안에 붙어가지고 쉘을 안에서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 컴퓨터에서
MySQL 이미지로 컨테이너 하나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컨테이너 아이디를 복사해가지고 docker exec 이런 식으로 execute를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지금 MySQL이 돌고 있는 환경 안에서 배시 쉘을 띄운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 쓰나 싶겠지만 나중에 디버깅 할 때 좀 써야 될 일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당연히 삭제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삭제할 수도 있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웹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그 자기가 만들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우리가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접속이 되나 모르겠는데 도커 허브라든지 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사용하면 돼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그냥 이미지들을 올려놓은 사이트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도커 허브라는 곳에 공개로 도커 이미지들을 여러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쓸 수도 있고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중에는 그거 말고 AWS에서 제공하는 그 ECR이라는 것도 있고 GitHub에서 제공하는 GHCR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를 했으면 걷다가 올려놓고 서버에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써요. 지금 저희는 AWS ECR을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CD를 하는 위에서 아닌가? 뒤에 있네. CD를 할 때 도커 이미지를 빌드한 다음에 ECR에다가 푸시를 하는 과정까지를 보통 해요. 네.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거를 보고 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쓰겠죠. 아무튼 도커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러 컨테이너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도커 컴포즈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를 저희가 처음 첫 시간부터 SQL 띄울 때 썼었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형식이 야물인데 이렇게 뭐 컨테이너 이름, 포트,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써놓고 이걸 실행하면은 알아서 컨테이너가 이걸 보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도커 컴포즈는 이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별로 안 쓰기 때문에. 그다음 컨테이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다 이해되셨나요? 네, 동타임이고. 자, 그다음 CI/CD를 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우리가 그 채점기 돌아가는 걸 보셨으면은 GitHub 액션이라는 거를 쓴다는 거를 혹시 아시나요? 그냥 GitHub 액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CI 설정 파일을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뭐 메인 브랜치를 푸시할 때 아니면 풀 리퀘스트가 올라왔을 때 이러이러한 동작을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러이러한 동작을 누가 해주냐라고 하면은 GitHub 액션이라는 게 GitHub에서 우리한테 컴퓨터를 잠깐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잠깐 리눅스 컴퓨터를 하나 빌려줘가지고 이러이러한 작업을 차례대로 실행시켜 주겠다라는 거를 이 파일로 정해두면은 뭐 특정 조건에 맞춰서 걔가 알아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CI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CD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CI는 이제 테스트 돌리는 거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뭐 린팅을 돌린다, 그다음에 테스트를 돌린다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은 CD를 시작해가지고 이 코드를
그 깃허브에서 빌려주는 컴퓨터에다 다운받는 체크아웃을 한 다음에 도커 빌드 하는 환경을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올리는 과정까지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추가로 원하면은 이거를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푸시까지 하고 나서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우리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 버전을 변경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와플에서는 그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더 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독스를 쓰는 더 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무슨 그래가지고 CD를 하면은 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빌드를 해서 올린다던가 아니면 여전히 컨테이너를 안 쓰고 빌드하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안 쓰고 배포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이제 AWS 엘라스틱 빈스토크라고 해가지고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없이 편하게 배포를 해주겠다 하는 서비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서비스들을 이 CD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하면은 배포 그 코드를 메인 브랜치에 푸시하면은 그게 알아서 배포까지 우리가 손댈 필요 없이 이루어지겠죠. 쿠버네티스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서만 개발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원격 환경에 우리 코드를 올리고 우리가 깃허브에도 코드를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지금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막 DB 패스워드 이런 게 설정 파일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세. 이게 로컬에서 테스트할 땐 괜찮은데 이게 실제 서버 패스워드가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이라는 걸 그러니까 시크릿은 그냥 이런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이 CI/CD를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뭐죠 되겠지? 이런 레포지토리에 설정이 들어가서 어? 없네? 잠시만요. 되나? 네. GitHub 액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크릿들을 GitHub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AWS 액세스 키 아이디 이런 거를 등록했으면은 얘의 CI/CD 파일에 이런 시크릿을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외부에 공개된 코드에는 우리가 어떤 비밀번호를 쳤는지 알 수가 없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WS에서 또 시크릿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의 필요한 시크릿들을 다 올려놓고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될 때 거기서 시크릿들을 한 방에 받아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음. 이거는 직접 해봐야지 아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쿠버네티스. 요즘 되게 쿠버네티스 많이 쓴다고들 얘기를 해요. 왜, 왜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얘는 여러 개의 그냥 컴퓨터 여러 대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그 위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돌리는 거를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도커 컴포즈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은 이제 여러 대 컴퓨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마다 그 역할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한 대는 컨트롤 플레인 역할을 한다 치고 또 다른 하나는
워커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이 컨트롤 플레인 노드들하고 워커 노드들이 있어요. 컨트롤 플레인 위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뭐 이 컨테이너를 어디다가 어떻게 올려줄 건지 이런 걸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컨테이너들이 돌아가는 거는 워커 노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워커 노드로 등록하면은 그만큼 많은 컴퓨터에다가 이 컨트롤 플레인 애들이 분배를 해줘가지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나눠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클러스터가 좀 복잡하긴 복잡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 쿠버네티스에서 뭔가 자원을 관리할 때 리소스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리소스가 뭐냐면은 이 팟이라고 팟은 컨테이너 몇 개 묶어 놓은 거 이런 걸 팟이라고 하고 그리고 팟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도 있고 또 뭐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정의를 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리소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리소스들을 알아보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컨테이너 거의 그 자체거나 아니면은 컨테이너 한 두세 개 정도를 묶어가지고 팟이라고 정의를 해요. 팟은 이제 이 팟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하나를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거는 같은 IP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들을 묶어놓은 거를 팟이라고 하고 근데 이 팟의 특징은 일시적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이 쿠버네티스 컨트롤러가 이 팟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시작이 되고 나서는 전에 있었던 환경 같은 거를 얘 자체로는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그냥 아예 스테이트리스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그 팟을 몇 개를 띄울 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띄울 것이냐를 정의해 둔 게 레플리카 셋이란 게 있고 사실 여기서는 안 다루지만 레플리카 셋이란 것도 있고 스테이트풀 셋이란 것도 있고 데몬 셋이란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다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앱을 배포할 때는 보통 레플리카 셋을 써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스테이트리스한 팟들이 몇 개 있냐 이 정도를 정해놓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3개의 이 앱의 팟이 실행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desired state를 그 레플리카 셋으로 정의를 해두면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물을 직접 레플리카 셋에 대한 야물을 직접 작성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레플리카 셋을 관리하는 디플로이먼트라는 거를 건드리기 때문인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배포할 때 디플로이먼트에 대한 야물을 써가지고 클러스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앞서 말했듯이 어, 선언적으로 디클레러티브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고 뭐 팟을 동시에 몇 개를 띄울지 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플로이먼트 야물을 이게 SUTT한테서 긁어온 건데 이 위에 설정 값들은 무시하시고 몇 가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배포에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 다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보면은 어, 첫 번째 컨테이너 이미지를 뭐 쓰느냐 그거를 일단 여기 정의를 해놓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422번 버전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뭐 자바 옵션 같은 환경 변수도 설정을 해줄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거가 이제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쓰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판마다 지정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밋하고 리퀘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리소스 지정할 때, 쿠버네티스에서. 리퀘스트는 적어도 이만큼의 리소스는 있어야지 이 팟을 스케줄링을 시켜주겠다 이거고, 리밋은 얘가 최대로 이만큼 쓸 수 있다 이건데, CPU가 100M이라고 돼 있잖아요. 100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CPU 한 코어에 10분의 1을 쓰겠다 이거예요. 이게 CPU 할당 단위가 밀리라서. 그래서 200M이면은 200밀리라 가지고 CPU 한 개 코어에 5분의 1을 쓰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둔 거예요. CPU 할당 단위를. 그다음에 CPU 아래에는 메모리가 있는데 이거는 쉽죠? 256 MI면은 256MB를 쓰겠다. 최대 512MB를 쓰겠다 이거죠. 이 프로그램이. 뭐 이것도 사실 뭐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파이썬으로 개발한 서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적정 수준으로 필요한 리소스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몇으로 세팅할지는 좀 기존에 배포된 것들 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 뭐 잠깐만. 이게 애플리케이션의 디플로이먼트의 이름은 이렇게 하겠다. 또 있고 네임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뭐 디플로이먼트라든지 뭐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묶어 놓으면은 그거를 보통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취급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호두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딱 개발자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어, 이게 또 뭐, 이건 저희 환경에 쓰는 건데, 노드 셀렉터나 톨러레이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디플로이먼트가 어떤 노드에는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노드에는 올라갈 수 없다, 이런 거를 지정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클러스터를 직접 세팅하시게 되면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디플로이먼트를 얘기했고, 서비스란 것도 있는데, 서비스는, 팟에 대한 네트워크 정보를 선언해 둔 거라서 클러스터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IP라든지 아니면은 노드 외부에서 몇 번 포트로 들어가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연결을 해주겠다라는 노드 포트 설정이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오한 내용으로 버추얼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쉬라는 그런 걸 쓰는 환경에서 쓰이는 리소스인데요.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스티오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 해주냐면은 어 이것도 손시티에서 가져온 건데 이러이러한 호스트 네임을 이 팟에다 할당을 해주겠다. 또 여기로 HTTP 요청을 보내면은 이러이러한 헤더와 이러이러한 요청 종류를 허용하겠다. 이런 거를 좀 고급 네트워크 규칙을 여기다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ESTO 뭐냐면은 그냥 그 서비스 메쉬라고 해가지고 쿠버네티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기능이 더해가지고 뭔가 좀 더 자세히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또 로드 밸런싱 같은 것도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셨어. 내용이 좀 많은가? 아무튼 그 다음에 볼 리소스로 컨픽 맵 이런 것도 있고요. 시크릿이란 것도 있어요. 그냥 설정 파일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크릿 같은 거를 클러스터 내부의 리소스로도 선언해서 저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임스페이스 구분을 더 가지고 그 리소스들을 논리적으로 분리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게 argcd라는 그 뒤에 얘기할 관리한 프로그램인데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네임스페이스고 각각의 네임스페이스 안에 여러 개의 리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퍼시스턴트 볼륨이라는 게 있고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이거에 대한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냥. 이건 뭐냐면은 팟이라는 게 아까 기본적으로 상태를 저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 스토리지에다가 뭔가를 저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네트워크 상에 있는 어떤 스토리지를 가져다가 나는 몇 기가바이트의 퍼시스턴트 볼륨을 만들겠다 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거를 팟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퍼시스턴트 볼륨이 있고 볼륨 클레임이 있는데 볼륨은 그 스토리지 자체고 볼륨 클레임은 그거를 팟에다가 연결시켜 준다는 정보를 담고 있는 리소스예요. 근데 와플에서 이거를 저희가 쓸 일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그거를 만약에 클러스터 안에서 돌린다고 하면은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레플리카 셋이랑 비슷한 스테이트풀 셋이라는 거를 보면은 아 약간 디플로이먼트가 스테이트리스한 거에 대비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배포할 때는 스테이트풀 셋으로 배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스토리지가 어 이게 이름부터가 약간 스테이트풀한 거를 위한 그런 거잖아요. 스토리지가 안정적으로 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데플로이먼트가 얼마든지 이 팟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얘는 약간 안정적으로 적어도 한 개는 떠 있고 뭐 그 떠 있는 거 각각 여러 개가 떠 있을 수 있는데 그 떠 있는 거 각각이 PVC를 가지고 이런 걸 세팅하려면은 스테이트풀 셋을 씁니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넣을 때 그냥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근데 막 리소스에 대한 정의를 막 했잖아요. 그럼 야무를 클러스터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표준적으로 쓰는 거는 kubectl이라는 CLI 도구를 써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kubectl 이 kubectl get nodes를 한 거거든요. 노드.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노드가 있다. 이런 정보를 볼 수가 있고 kube 뭐 어쨌든 이걸로 막 설정 파일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래요. kubernetes 클러스터를 제어하는 모든 명령이 저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kubernetes 클러스터에다가 내가 관리를 하겠다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kube config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 컨피그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지금 이게 시크릿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여주면 안 돼가지고 그런데 클러스터의 API 서버 주소, 뭐 인증 정보 이런 것들을 내 로컬에 있는 쿠브 컨피그에다가 넣으면은 거기다가 kubectl 커맨드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해요. 네, 근데 이거를 다 CLI로 하면은 사실 너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GUI 같은 게 있어요. 보통 제가 쓰는 거는 K9S라는 프로그램인데 완전 GUI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와플 스튜디오 클러스터에 있는 모든 팟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팟을 하나 봐가지고 디스크라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 로그를 로그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쿠버네티스에서는. 또 막 로컬 IP에다가 포트 포워딩을 해가지고 얘한테 막 원격을 붙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해요. 어쨌든 뭐 팟도 있고 노드도 있고 네임스페이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툴들을 가지고 나중에 쿠버네티스 관리를 하게 되면 쓰시면 될 좋을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게 솔직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게? 아니, 이게 한번 이해하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 인프라는 직접 안 해보면은 좀, 뭐, 약간, 이게 뭐지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30분이 됐네. 일단, 쿠버네티스 배포를 직접 로컬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는데요. 미니쿠브라는 툴을 그냥 노트북에다 깔아가지고, 그러면 올리면은 그 컴퓨터 하나짜리 미니 쿠버네티스 환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디플로이먼트 야물이랑 서비스 야물을 잘 적어가지고 kubectl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그거에 맞게 팟들이 뜨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레플리카가 팟이 동시에 몇 개 떠 있으냐라는 세팅인데 뭐 이렇게 잘 세팅돼 있으면은 팟을 하나 지우더라도 쿠버네티스가 알아서 하나를 새로 만들어준다. 이런 거예요. kubectl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거랑 그 공식 매뉴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하나는 쿠버네티스 야무를 다 직접 써가지고 관리하려면은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헬름 차트라고 해가지고 쿠버네티스 야물 설정 파일들을 사이트에 올려놔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매니저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은 조금 더 기존에 배포하는 방법이 알려진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놉스라는 거를 아까 얘기했죠. 그 쿠버네티스의 설정 파일들을 모두 기수로 관리를 한다 이건데 저희 와플 월드라는 기놉스 레포지토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써 있죠. Everything in 와플 스튜디오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게 무수한 야물 파일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에 막 이렇게 리소스들을 것도 다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어떤 야물 파일을 변경을 하면은 당연히 기시니까 이게 기록에 남고 그리고 argc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argcd가 있어가지고 얘가 알아서 기세 변경한 설정 파일들을 가져와서 동기화를 해줘요. 근데 뭐 동기화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 동기화를 끄고 여기서 수동으로 싱크를 눌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배포를 해야 되는지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은 처음으로 개발자가 코드를 자기 레포지토리에다 푸시를 해요. 그러면 GitHub 액션에서 CI/CD가 돌아가지고 도커 이미지를 빌드해가지고 ECR, Elastic Container Registry에 푸시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 딴 데서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AWS 람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일단 ECR에 푸시한 것까지 됐어요. 근데 서버에서 아니면은 이 기도옵스를 하는 애가 이 ECR에 이미지 푸시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저희 선배님이 짜신 그 ECR 이미지 태그 업데이터라는 AWS 람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걔가 알아서 와플 월드에다가 이 보면은 와플 월드 보시라는 애가 있죠. 얘가 알아서 이미지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커밋을 알려줘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걔를 날리면은 그 변경 사항이 와플 월드 레포지토리에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거를 아르고 CD가 감지를 해가지고 동기화를 한 다음에 쿠버네티스가 최종적으로 그 바뀐 야물을 보고 배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되게 이야기 복잡했지만 지금 구축된 환경상으로는 개발자가 앱 코드를 변경만 하면은 그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뭐 손댈 필요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되게 어, 파이프라인이 길긴 한데 결론적으로 개발자들은 편한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어, 세미나는 여기까지긴 한데 과제를 얘기 드려야겠죠. 과제를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일단 해야 되는 과제가 조별 과제예요. 조별 과제고 방금 얘기했던 배포 과정을 좀 체험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직접 AWS에 뭐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계정을 가입을 하셔가지고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가지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거를 하는 과제예요. 일단 EC2가 뭐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을 텐데 그냥 서버를 빌려주는 AWS의 가장 간단한 인프라 제공 서비스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가입하면은 12개월 동안 AWS 프리티어로 EC2 인스턴스 한 대를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얘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램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좀 더 큰 거를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고 뭐 뭔가를 잘못 누르지만 않는다면은 10,000원 아래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EC2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그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 거거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최초로 쿠버네티스를 만든 건 구글이거든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공식 쿠버네티스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미니쿠브처럼, 그러니까 혼자 실습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가벼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한데, 어, 뭘 쓰라고 제가 제약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뭘 쓰셔서도, 뭘 쓰셔도 괜찮은데, 일단 인스턴스 위에다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도구는 K3S라는 건데, 약간 경량화된 쿠버네티스 같은 거고, K3S.io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그대로 복붙해서 실행하시면은 클러스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얘를 써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시고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위에는 뭐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GitHub 액션을 사용해서 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빌드하는 CI/CD를 구축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테이너 이미지 그 레지스트리에 푸시하는 것까지 하시고 어 근데 저희는 이게 여기서는 그 와플 월드의 기도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쿠브 컨피그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여기서 이 GitHub 액션 안에서 그 클러스터의 설정을 바꿔서 태그 이미지 버전을 하나 올려야 될 거예요. 아무튼 그거를 하시고 근데 클러스터 안에 애플리케이션만 떠 있으면은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겠죠. 왜냐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 안에 MySQL도 같이 배포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MySQL 배포하는 거는 헬름 차트를 사용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구축 다음에 해야 되실 과제가 있는데 안전한 로그아웃을 위해서 레디스로 JWT 블랙리스팅을 구현하시는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스프링에서 인증 어떻게 하시는지 다들 아시죠, 이제? JWT로 사용자 검증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용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토큰을 갑자기 뭐 탈취해가지고 이게 나인 척하고 요청을 서버에다 보낸다 하면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로그아웃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 토큰을 블랙리스트 처리를 해가지고 이 토큰으로 오는 요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려면은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일단 스토리지를 쓰긴 힘들고 쿠버네티스니까 메모리 안에다가 그냥 저장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팟이 여러 개면은 각각의 메모리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레디스를 쓰는 거예요. 그럼 레디스는 뭐냐 하면은 레디스는 키 밸류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보다는 훨씬 빠르게 인 메모리로 그러니까 정보를 메모리 안에 들고 있으면서 어떤 키에 대한 값을 조회하는 거를 어떤 키에 대해서 조회를 하면은 그거의 값이 나오는 아니면 그 키가 있는지 뭐 확인을 해주는 그런 뭐랄까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좀 더 가벼운 그런 거예요. 이게 레디스는 기본적으로는 스토리지에다가 저장 안 하기 때문에 껐다 키면은 상태가 다 사라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컨테이너가 동시에 뭐 세네 개가 떠 있다고 하더라도 레디스에다가 그 블랙리스트를 등록시켜 놓고 나중에 읽을 때도 그 레디스를 통해서 읽기 때문에 어, 여러 대의 팟이 있어도 블랙리스트가 잘 작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데 레디스를 DB가 있는데 레디스를 왜 쓰냐 할 수 있는데 레디스가 인메모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DB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가지고 DB는 그 스토리지 읽으려면은 막 수 미리세컨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데 레디스는 네,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어서 어, 어떤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한 지금 과제에서 하는 이런 케이스에도 레지스를 쓸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검색 결과를 캐싱을 한다든지 어, 뭐 아무튼 뭐를 캐싱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 저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놓을 때 레디스를 많이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스무티티에서는 친구 추가 링크를 레디스에 저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거까지 구현하시면은 이번 과제가 끝이 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과제 제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제 제출은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고 과제 제출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kubectl로 팟들 떠 있는 거 인증샷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요청을 제가 보내볼 수 있는 URL을 주시면 됩니다. 그 API 엔드포인트면 되는 거죠. 네, API 엔드포인트가 실제로 하면 돼요. 로그아웃 기능까지 잘. 네. 근데 이거 제가 과제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거 아직 스켈레톤을 못 올렸거든요. 네, 제가 집 가서 오늘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스켈레톤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켈레톤은 이 레디스 파트에 대한 거지 서버 구축에 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레디스 연결 정도만 스켈레톤을 해서 드릴 테니까 잘 과제를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세미나를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오케이. 네. 그러면 그레이스데이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자기 있는 만큼 써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근데 학교 12일까지, 결과죠. 12일까지. 7일부터 플러스 그레이스데이 카운트하는 아, 거죠. 플러스 3? 플러스 3? 네, 플러스 3까지 쓸 수 있어. 네. 네. 이번에 무급자 따로 없나요? 해야죠. 하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다. 내가 만들어준. 이 네. 과제 기간 지금이랑 동일한 가 저번에 비해서 좀 짧을 것 같아요. 네, 좀 짧아요. 이게 일정상 제가 12월 12일까지 합격자를 안내해드려야 돼가지고 좀 짧고요. 대신 이번 과제는 여러분을 절대 탈락시킬 생각이, 아니, 탈락시키려고 과제를 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짠 거라 가지고 이게 뭐에서 막힌다 싶으면은 그냥 당장 저를 멘션해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냥.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게요. 질문 더 있으신가요? 질문 올라온 건요?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팀. 줌도 지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